하루에도 수백 개씩 쏟아지는 경제 뉴스들. 복잡하고 재미없고 깊이가 없어서 실망하셨습니까? 복잡한 건 쉽게, 쉬운 건 재밌게, 재밌는 건 깊게 전해드립니다. 언더스탠딩. 유튜브에서 언더스탠딩을 검색하세요. 아직도 사람들이 그거를 희망을 안 버리고. 김영범 전 기획재부 차관님과 인터뷰를 좀 하고 있는데요. 이어가 보겠습니다. 야, 오늘은 진짜 약간 우울하네. 뭔가 하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 뭔가 전 세계가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거하고 너무 달라지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채팅창에서 어떤 분은 야, 전 기획재부 차관님을 모셨으면 요즘 우리나라 돌아가는 얘기를 좀 해야지. 왜 이런 거 물어보고 있냐 그러는데 이분은 그 평소에 관심사도 이쪽이지만 여기저기 그 듣는 소스가 굉장히 글로벌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분을 이렇게 이용하는 게 제일 잘 쓰고 있는 겁니다. 그 제가 알아서 해요, 여러분. 믿으세요. 그래도 조금 뭐 그런 얘기도 좀 해보긴 해보죠. 이어가 보겠습니다. 요즘 제일 큰 걱정이 인플레이션이 이것도 글로벌하기도 하고 우리나라 이슈기도 하고. 아니 내년쯤 되면 예를 들면 내년 이맘때쯤 되면 인플레가 잠잠해져 있을 거냐 아니냐. 잠잠해 있을 거라는 전망이 많잖아요. 네.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시장은 이제 인플레이션이 언제 고점이냐 피크라고 그러죠. 그다음부터 이제 여기 좀씩 이제 내려가는 거 9.1까지 나왔으니까 미국이. 그러니까 이제 희망은 지금 약간 지금 베어마켓 랠리를 하고 있잖아요. 시장이. 그래서 한 10월쯤이면은 이제 인플레이션이 그 피크가 되고 그러면 연준이 한 2번 정도 더 올리고 3.0 정도 뭐 많이 봐야 3.25, 3.5 정도에서 끝내고 잠시 쉬었다가 다시 경기가 위축되니까 우리 이 자비로운 연준이 다시 피봇을 이렇게 완화 쪽으로 해서 내년 봄쯤에는 짜잔 하고 이제 또 봄날이 온다라는 게 지금 희망이죠. 그다음에 채권 시장 그래서 이제 10년이나 이런 쪽으로 보면은 이 단기보다 훨씬 낮잖아요. 소위 말해 이제 그 인버티드 일드 커브라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채권 시장이 맞다고 그러면은 그렇게 지금 예상하는 게 맞는데 채권 시장 채권 시장이 그렇게 뭐 맞은 적도 있지만 그렇게 지금은 그 채권 시장의 신호를 그렇게 높이 우리가 신뢰하기는 저는 어렵다고 보고 왜요? 그건 희망이라고 봅니다. 근데 인플레이션의 원인을 여러 가지를 놓고 보면 원인 파악을 하면 이제 뭐 수요가 급등했다는 것도 하나 있고 공급이 교란이 돼서 뭐 중국도 제로 코비드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공급 교란이 심해서 뭐 공급이 따라주지 못한다는 거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아까 이야기했죠. 에너지 가격. 에너지 가격 광물이 떨어지고 있지만 에너지 가격이 고공행진을 한참 간다고 보고 그다음에 이제 임대료 같은 경우에는 또 후행이잖아요. 집값 막 오르면 6개월 1년 뒤에 임대료 부분이 오르고 반영되면서 후행으로 또 그게 반영이 되고 있어요. 미국이 월세.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임금. 이게 노동시장이 많이 뒤틀렸어요. 코로나 지나면서 많이 또 돌아가시게 하고 시장 자체가 또 이렇게 뭐 그 안에서 성장하는 산업과 침체된 산업이 차이가 나고 그러면서 사람들의 생각도 바뀌고 여기저기 일손 없다고 난리고 가장 또 중요한 요인이 이게 이 인력의 이동이 잘 국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나라 농촌 일손 없죠. 식당 일할 사람 없지. 그렇죠 요즘. 뭐 건설 현장, 가사도 뭐 이게 아주 우리가 느끼는 거고. 그래서 그 많은 부분에서 지금 일손이 없다가 임금이 오르고 있어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래요. 임금이 오르고 또 인플레이션이 안 잡히면 또 임금 올려달라고 그러고. 그래서 그 여러 요인들을 보면은 자 그러면 공급 교란 쉽게 안 풀려요. 중국은 뭐 락다운 갔다 했다가 지금 중국 뭐 그러고 있고 우리나라 또 코로나 또 번지고 있고 공급 교란은 그렇게 많이 나아지지가 않고 있어요. 수요는 줄어들죠. 연준이 올리면 우리나라도 금리 올리면 수요는 좀 줄죠. 근데 그것도 완전히 뭐 아주 폭락은 안 하고 에너지 그다음에 임금 오르죠. 여기 그 임대료 부분 있죠. 그러면은 이게 그 구성 요인 중에 몇 개만 오르는 게 아니고 한 70% 정도가 다 오르고 있어요. 미국 그 금리 지표를 보면 그 인플레이션 지표를 보면. 그래서 자 9.1이 8.9가 되고 8.7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옛날 같이 2% 3% 수준으로 6개월 내에 그렇게는 돌아가기가 어려워요. 그 높은 고점 이 피크에서 약간 낮아질 수 있지만 예를 들면 7, 8%대가 한참 간다는 거죠. 한참 가요. 그러면은 연준이 지금 금리를 1.75까지 올렸어요. 25bp, 50bp, 75bp 세 번 올렸습니다. 1.75야 지금. 그러면 지금 9%가 9%가 낮아진다 하더라도 여기에 비해서 지금 엄청나게 지금 실질 금리는 마이너스잖아요. 그러니까 연준이 한번 이렇게 금리를 올리는 사이클을 역사적으로 계속 보면 실질 금리가 플러스 될 때까지 올렸어요 대부분. 질문 있습니다. 금리가 결국은 이제 걱정인데 금리는 말씀하신 대로 물가가 높으면 같이 올라야겠지만 금리는 또 성장률을 감안하지 않고 금리만 높으면 우리 잠재 성장률이 이렇게 낮고 낮은데 금리를 높이면 그 누구도 투자를 못하고 그냥 꼬꾸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성장률과 물가가 같이 갈 때는 거기에 맞춰서 금리도 올리는 게 맞지만 물가는 괜히 다른 이유로 오르고 성장은 여전히 저성장이면 금리는 어디다 맞춰야 되지? 여기에 대해서 지금은 인플레이션에 맞춰져 있죠. 단기니까 지금은 빨리 잘 가지고 잡고 성장률에 맞추자. 격차가 너무 크니까 일단은 급한 불부터 끄고 기본적으로는 성장을 따라가자는 게 미국의 중앙은행의 전략인데 말씀하신 대로 이게 산불이다 이 친구야. 급한 불이 아니라 계속 간다면 중앙은행도 야 그럼 어차피 계속 갈 거 여기다 맞췄다가 성장률 떨어지는 것보다는 여기다 맞춰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해야 될 텐데요.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인데 이 금리 튀어오른 인플레이션이 워낙 높아요. 통상적인 3, 40년간 우리가 그 봤던데 소위 말하는 이제 이게 기대 인플레이션이라고 그래서 5%, 7%가 오래 간다고 사람들 머릿속에 따리를 꽉 틀고 많은 사람들의 그게 이제 그렇게 그 확신으로 자리를 잡으면 너무너무 경제 운영은 이제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연준은 정치적으로 지금 중간 선거가 있고 이런 것도 있지만 어떻게든지 기대 인플레이션화해서 이렇게 이게 2, 3년 하고 그 낮춰가지고 좀 다시 2%, 3%로 가야지. 이게 한 뭐 9% 아니더라도 5%, 6%, 7%로 간다고 하는 거는 지난 30년간 없었던 일입니다. 그럼 아주 그냥 판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그런 일은 있어서 안 된다. 인플레이션을 그렇게 기대 인플레이션으로 고착화되는 거 막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려면 뭐 8%, 9%는 아니어도 다시 이제 조금 더 들어가면 근원 물가라고 해서 PC라고 하잖아요. PC가 한 4, 5% 된다. 그럼 그보다는 플러스가 그러니까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 안 될 정도로까지 올릴 거라는 게 경제학자들 오랫동안 이 문제를 봤던 경제학자들의 전망인데 그거는 채권 시장의 전망과는 사뭇 다르죠. 그럼 기준금리가 5%가 가고 그게 물가 잡힐 때까지 유지되면 그 금리를 이 부채 많은 이 세계가 견딜 수 있어요? 그게 고민이죠. 그게 고민이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고민이면 지금도 물가도 고민이고 그것도 고민인데 그래도 물가를 잡을 거라고 어떻게 판단합니까? 근데 과거에는 월가의 이 자산 시장의 이 충격, 신흥국에 미치는 영향을 상당히 비중 있게 고려를 했죠. 그럴 여유가 없어요 지금. 워낙 인플레이션이 고공행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민플레도 민중에게 고통이고 굉장한 고통이죠. 저성장과 실업도 민중에게 고통이면 둘 다는 못 잡으면 둘 중에 하나를 잡아야 되는데. 근데 이제 저성장은 이 임금은 명목으로는 꽤 많이 올라요. 명목으로 실질로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이게 8% 9%대 인플레이션이 되면은 사뭇 그 전과는 다른 게 외형적으로는 그렇게 줄어든 것 같지 않습니다. 경기나 이런 게. 그래서 그 숫자에 따라가니까 매출은 늘어요. 매출이 그 인플레이션을 감안해서 실질 성장이냐는 또 다른 문제지만 외형적으로는 아주 침체된 분위기가 잘 안 납니다. 늘어요. 임금도 늘고 매출도 늘고. 그래서 그리고 미국 고용 시장이 지금 뭐 굉장히 좋습니다. 좋아요. 그 타이트해요. 일소원 지금도 오프닝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프로님 말씀하신 것 같이 경기 침체가 이 크립토가 망가지고 뭐 주식 채권 뭐 마이너스 나고 그랬지만 실물 쪽에서 일자리 쪽에서는 그렇게 줄질 않아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아주 그걸 길거리에 뭐 실업자가 막 엄청나게 늘어나고 무슨 그런 흉흉한 분위기는 또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저는 참 그 부분에서 계속 갸웃했던 이유가요.
3년 전 코로나 전만 해도 이놈의 세상은 영원히 저성장인가배. 그렇죠. 다 디플레이션 함정에 빠지는.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그렇죠. 연준 의장도 길 밖에 나가면 계속 구걸하고 벤치에서 자는 노숙자들은 나는 가슴 아파서 더 이상 볼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저금리를 하는 거다. 고압 경제가 필요하다 했는데 그렇죠. 코로나 지나고 나니까 갑자기 일자리가 많이 생기고 실업자도 하나도 없고 그렇게 됐다고요? 그렇죠.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데 일자리가 그렇게 많이 생겼어요? 그 일자리가 생긴 게 아니라 그 사이에 저기 재정 적자 GDP 대비 15% 마이너스를 했고요. 돈 큰 것 때문에 통화 한 3트릴리언이라고 3트릴리언어치를 그 양적 완화를 했고 재정 통화 양쪽에서 한 뭐 스테로이드를 한 100배 정도를 친 거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갑자기 그다음에 공급 교란 있고 이거는 어느 날 갑자기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연준도 일시적이라고 무시하다가 아주 큰 그 낭패를 본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말하지만 이 팬데믹이나 이런 걸 글로벌 위기나 이런 쪽으로 많이 그 우리가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 뒤로 밀어놨던 그 기반 하에서 팬데믹이라는 역대급인 그런 이제 고압으로 돈이 풀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30~40년간 어디 죽었다고 생각한 게 발딱 인플레이션 그 도깨비가 나타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경험해 보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뭐 잠시죠. 이러다가 6개월 있다 말 거라고 했다가 연준이 이제 아주 아까 말한 대로 중대한 실수라고 이제 뒤늦게 하다가 불이 나 버리는 거. 근데 여전히 그게 연준이 인플레이션이 심상치 않다고 인정하고 인정한 게 작년 10월, 11월. 그다음에 그러면은 이제 통화 정책을 바꿔야 되겠다 한 게 작년 12월. 실행에 올린 게 이제 예상한 게 그러니까 알려진 게 1월부터 이제 시장이 냉각되고 올린 게 3월부터. 1년도 안 됐어요, 지금. 그 인플레의 이게 이전과는 달라졌고 일시적이지 않다라고 심각한 현실 진단을 한 게 1년도 안 됐습니다. 근데 다시 여기서 3월 내년 10월이고 무슨 내년 뭐 봄이고 한다는 거는 마치 1년 전에 우리가 이거 애써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거 비슷한 거라서 아직도 우리의 이제 과거한 10년, 20년, 30년의 관성 머릿속에 그다음에 최근에 일어났던 2년, 3년, 4년에 일어났던 아까 말한 디플레이션 그런 것들이 아주 강하게 머리에 자리 잡고 있어서 제가 뭐 그걸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이 판이 많이 바뀌어서 인플레이션이 갑자기 나타나서 이렇게 좀 그것도 지금 예상 또 몇 개월도 많이 다르단 말이에요. 계속 지금 공을 하고 있잖아요. 점점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고 있어요. 미국의 당국도 그렇고 학자들도 그러는데 그걸 제가 유심히 보면 시장에서 지금 전망하는 것과는 많이 달라요. 많이 달라고. 그다음에 역사적인 어떤 이렇게 금리 상승했던 국면이 있거든요. 1년, 2년 정도 상승을 했던 게 있잖아요. 뭐 글로벌 위기 전에도 4.25까지 갔으니까 그때 그때 당시에 거시적인 여러 환경을 감안하면 뭐 8% 9%대 뭐 낮아도 7, 8% 6, 7% 항상 상당 기간 지속된 상황에서 3.25 정도에 올리고 한 6개월 뒤에 내린다. 그거는 상상하기 힘들어요. 대변해야죠. 그러면 우리 정책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후배들이 가끔 뭐 전화도 하고 조언도 구할 테지만 그래도 혼 좀 내주시죠. 혼낼 것까지는 없고. 아니, 지금은 알아서 잘 할 텐데. 지금은 이제 어떤 자기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 포지션을 자기 포지션이든 남의 포지션을 가지고 포지션 가지고 시장에 대응해야 되는 사람, 정부 당국이나 중앙은행 굉장히 어려운 때죠. 어려운 때라서 많은 뭐 이렇게. 고생하겠다는 그런 좀 측은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제가 뭐 현실적으로 지금 있는 정책에 대해서 언급은 하기는 뭐 적절치 않고 어른이 잘 알아서 할까 근데 뭐 다만 뭐 높아심에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제 누차 말하지만 우리가 익숙하게 경험했던 상황이 아니다 이게. 지금 벌어지는 상황은 일시적이지 않다.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이제 우리가 당연하게 당연하게 가지고 있던 전제나 이런 것들이 많이 흔들릴 테니까 일시적이지 않다. 그런 차원에서 어떤 상황 분석이나 이런 것들도 해야지 뭐 스트레스 테스트하고 이 정도는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예상했던 범위보다 훨씬 더 소위 말하는 이제 학자들 표준 편차를 뭐 몇 배로 볼 거냐
2배, 3배는 아니 5배, 10배도 될 수 있다. 상황들이 그다음 더 오래 갈 수 있다. 네. 이런 차원에서 조금 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생각보다 예상 못했던 일이 많이 벌어지는 수가 큰일이네요. 괜찮아. 우리 이렇게 뭐 이렇게 이런저런 아이템 많아지잖아요. 언더스탠딩은 괜찮아. 난 세상에서 아이템 없는 게 제일 고민이야. 야, 진짜 저기 짐빔 하이볼님이 고생 좀 하겠어. 그렇게. 그러게. 아이고 참 진짜네요. 프라닥치킨님은 이런 강의를 무료로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여러분 무료가 아니라 티셔츠도 좀 사시고. 안 기자님이 무서운 선배 느낌이라는. 안 기자님 무서운 선배 느낌이라는. 제가 무서웠나 봅니다. 알겠습니다. 야, 참 고민이 많이 되네요. 오늘 얘기 말씀을 들어보니까 고민할 게 너무 많아. 요즘 약간 시장이 좀 살아나서 사실 이제 이렇게 끝나나? 그래 이제 바닥은 좀 봤나? 야 이럴 때 집 팔아서 주식 사야 되는 건가? 이러고 있을 텐데. 약간 희망이 지금 불타오르려고 하고 있었는데. 네. 참. 지금부터 시작인지도 모르겠다. 그러니까요. 말씀하시니까 또 고민이 막 되네요.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전 세계에서 코리아가 제일 걱정하고 있는 것 같아. 사실은. 우리는 항상 모든 걸 걱정합니다. 영준보다 우리가 더 걱정하는 것 같은데 입장이 걱정해야 되는 나라죠, 사실은. 그렇죠. 네. 난 이 결과에 따라서 운명 바뀔 넘버 1, 2, 3 나라 중에 코리아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렇게 아니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우리가 뭐 취약하지는 않고요. 대신 이제 우리가 완전히 개방이 돼 있고 최근에 뭐 여기 민간 부채나 이런 쪽에 레버리지가 좀 한 5년 더 많이 늘고 그래서 이래저래 조금 유념해야 될 부분도 있죠. 아까 제가 말한 대로 무역 수지가 우리의 아주 든든한 이 버팀목. 맞아요. 근데 이게 원자재가 이렇게 올라가지고 그 수출은 좀 더 이렇게 좀 증가율은 떨어지고 그러면 그게 이제 우리의 가장 그 밑에 아주 기본적인 기본적인 어떤 그 기초 같은 건데 그게 좀 길어지면은 우리가 상당히 이제 고민이 많아지죠. 알겠습니다. 우리도 좀 그때 땅 파서 먼저 기름 좀 나오고 나 이런. 이게 땅 팠는데 기름이 확. 근데 우리나라 기름 나오면 게을러져서 안 돼. 우연히 팠는데 기름이 확 나왔네. 이 모든 게 해결될 것 같은데. 그러면 언더스탠딩 안 봐. 사람들이. 걱정입니다. 기름 한번 안 나오네요. 김창완님 말씀대로 이렇게 높은 금리가 계속 유지되면 우리나라 이 가계부채 문제가 꽤 걱정인데 다음번에는 그럼 우리가 갖고 있는 부채, 정부 부채도 정부 부채고. 가계부채도 가계부채고 특히 가계부채는 이거 되게 군살 같은 거잖아요. 이러다가 이것 때문에 죽기도 한다고요, 사실은. 그래서 그거 좀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냥 우리는 가계부채 걱정이라네라고 하는 얘기를 20년 동안 똑같이 해왔는데 그거 조금 좀 구체적으로 보는 그림도 좀 한번 그려러 와주세요. 그 뭐 현직들이 해야죠 그거. 현직들은 바빠요. 후배들 일하려면. 현직들은 결정적인 단점이 현직에 계신 분들은 말씀을 잘 못하세요. 그리고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 김창완님도 현직 때는 안 나왔지 않습니까? 그때는 3%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설득은 저희 몫이고. 여러분들은 좋아요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간 많이 됐네요. 아이고. 격변과 균형, 김용범 지음, 권순우 정리. 이 권순우도 아시죠, 여러분? 권순우도 살짝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책의 저자인 김용범 전 기획재정부 차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이런 나라들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관심이 어느 정도 생겼는데 거기에서 우리는 과연 뭘까? 우리는 체스판의 말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좀 해야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편 누굴까를 좀 더 고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뒤집어 질문을 해보면 그러면 아시아에는 우리 친구가 있을까요? 제가 지구본 연구소 진행하면서 사실은 되게 마음에 걸리는 이만한 짐이 하나 있어요. 우리 옆에 있는 동남아를 내가 모른다. 우리가 처해 있는 아시아라는 지역을 자꾸 방관하고 유럽이나 미국의 어떤 시각에 맞춰가지고 그런 이제 개별적인 지식 이런 것들이 묶여가지고 큰 흐름들을 만들어내는 이야기, 그런 경험. 작고 잡다한 지식이라도 그것들을 절대 무시하지 말라. 나는 그건 되게 긍정적이고 그런 지식들을 연결해서 말 그대로 위즈덤이잖아요. 정말 현명해지고 뭔가 남들하고는 좀 차별화된 그러한 관점 그리고 그러한 비전